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상반기가 끝났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특히 이제 미국 경제 주식 시장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또 현재까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자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일부 영상이고 인플레이션과 이제 금리 위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뭐 노동시장이라든지 경기 침체, 뭐 주식시장 등을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 영상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락다운에서 벗어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라고 이제 몇 가지를 뽑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치솟았지만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영국 같은 데는 이제 10%가 넘었고, 유럽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작년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웠고, 이제 특히 이제 전쟁까지 있다 보니까 유럽은 경기 침체에 좀 더 빨리 들어간 모습이었고요. 어쨌든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가장 핫한 토픽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치솟기 시작한 게 2021년 중반부터죠. 작년과 올해의 양상이 조금 다르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나 천연가스 같은 이런 에너지 가격이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기름값이 제가 알기로 뭐 1,300, 400, 500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2,000원대로 뭐 치솟았었고, 그래도 이제 피크를 찍고 많이 내려왔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WTI 기준으로 유가는 거의 40%에서 5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천연가스는 이제 더 하락을 많이 했고요. 에너지 가격은 조금씩 그래도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벗어났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바톤 터치를 한 게 부동산, 그러니까 렌트 가격이나 이제 인건비 같은 이런 것들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주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보복 소비라든지, 그러니까 소비에 굉장히 열을 올리게 되면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뭐 아마존에서 그냥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굿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주도를 했다면 올해는 이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장 키이고 연준도 계속해서 이제 인터뷰나 뭐 기자회견 이런 거 할 때마다 서비스 가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치솟았던 거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에 이제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수요가 또 억제되면서 그게 이제 한꺼번에 회복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PI의 보통 그 선행 지표를 PPI로 많이 보는데 PPI가 전년 대비로 이제 2% 아래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찍기도 했었죠. 월별로 봤을 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락하는 추세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서비스 가격은 워낙 그 스티키하기 때문에 쉽게는 내려가지는 않는 게 이제 지표상에서는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은색 라인으로 칠해진 게 이제 헤드라인 CPI 전년 대비고요. 그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맨 오른쪽이 이거는 이제 1월, 2월, 3, 4 뭐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5, 6월도 보시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초록색 비중이 좀 컸었죠. 이제 에너지 부분이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비스 파란색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제 보시면 초록색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코어 지표인데 헤드라인보다는 조금 더 저항성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작년 중반 한번 이제 더블탑을 찍고 이제 하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를 보시면 초록색이 가장 비중이 높죠. 현재 봤을 때. 그게 이제 쉘터, 그러니까 렌트 가격인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좀 후행 지표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쉘터가
굉장히 크죠. 좀 더 리얼타임으로 보면 쉘터도 많이 꺾인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헤드라인 PPI 그러니까 CPI를 이제 좀 더 선행하는 차원에서 많이 보는데 이 PPI는 이제 공급 물가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물가가 올라가면 그게 다 소비자로 전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미 이제 헤드라인 PPI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주도를 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1.5%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연준 물가 그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맨날 2% 얘기하잖아요. 근데 2% 밑으로 내려온 거죠, 벌써. 그래서 CPI도 결국에는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모습이고요. 미국 CPI를 볼 때 또 많이 보는 게 이제 중국의 PPI를 또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PPI와 CPI의 상관관계, 미국의 자국 PPI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에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뿌리는 미국, 중국의 PPI를 봐야 되는데 중국의 PPI를 보게 되면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정점을 찍고 아주 롤러코스터 하강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코로나 리세션 이후에 2021년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간 만큼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디플레이션이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란색 미국 이제 CPI를 보시면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CPI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이제 결론이 이제 그쪽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했던 게 이제 바로 뱅크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생긴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죠. 근데 이제 미국 뱅크런이 뭐 실리콘밸리가 이제 정점을 찍었었고 그 이전에 뭐 시그니처 뱅크라든지 실버게이트, 실버게이트 은행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또 이제 파산을 했죠 결국엔 이제 지방 은행들이 하나둘씩 쓰러졌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피해자가 중소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골드만이나 JP모건 같은 이런 대형 은행 이제 골드만보다는 이제 사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좀 더 적합하겠네요. 제가 이제 투자은행을 생각을 하고 넣었는데 이제 시중은행, 이제 대형 시중은행을 봤을 때 오히려 예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 이 중소은행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가면서 뱅크런이 일어나고 그 돈이 일부는 대형은행으로 잠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대형은행이 완전히 승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도 이제 돈이 잠깐 몰린 것뿐이지 실제 그러면 대부분은 머니마켓 펀드가 이제 미국 채권, 특히 이제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으로 이제 많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항상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이제 2007년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이 예금을 잃게 되면 이제 대출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적도 나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실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뱅크런에 가까운 사태가 이제 조금 나왔었는데 일단은 뭐 진화가 됐다는 걸로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위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 그럼 은행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은행 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은행 비즈니스를 모르고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은행은 돈만 빌려주는 곳이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고요. 금리 인상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이제 특히 지금 같은 이런 환경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은행이 더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익 모델이 은행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예대 마진으로 이제 먹고 사는 은행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대출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 기계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모 자체도 줄어들게 되고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예금 금리를 그러면은
똑같이 그러니까 비슷하게라도 올려서 계속해서 이 디파짓을 좀 잡아줘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시장 환경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특히 이제 미국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도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전세 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는데 왜 그러면 예금 금리는 그만큼 안 올리냐라는 걸로 시중은행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미국은 더합니다. 아직까지도 0%대예요. 특히 이제 JP 모건 체이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저도 이제 둘 다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데 쓰나 마나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MMF 같은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눈물 나지만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은행은 사실상 거의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땡긴 헤지 펀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borrow short, lend long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빌려주는 그런 모델이라는 건데요. 고객들이 돈을 맡기면 은행에서 예를 들면 이제 뭐 100만 원을 이제 예치를 했을 때 그 예치금이 전부 은행이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이제 fractional 이제 banking reserve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90% 이상은 돈을 딴 데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돈은 이제 장부상으로는 내 돈이라고 나오지만 실제 그럼 내 돈이 은행에 있냐? 그렇지는 않죠. 그냥 그 전산에 나오는 숫자일 뿐이지 조그만 은행이든 큰 은행이든 한꺼번에 이제 돈을 달라고 이렇게 뱅크런 사태가 나게 되면 그러니까 안전한 은행이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은행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자산이죠. 그러니까 자산의 구성 요소를 보면 크게 대출과 그다음에 이제 투자한 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자산의 대부분이 지금 대출 쪽에서는 부동산 대출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중소은행일수록 부동산, 이제 특히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전반기에 굉장히 핫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 이 미국 국채가 왜 문제냐면,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제로 금리를 거의 유지를 많이 했었죠, 대부분. 근데 이제 특히 이제 2008년 이후에 연준과 정부가 이런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제 양적 완화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제 채권을 매입하도록 굉장히 그 강매식으로 많이 떠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채권들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채권 샀을 때가 전부 부동산으로 치면 아주 고점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금리를 갑자기 올려버리니까 장부상에 뭐 기록이 되는 것도 있고 기록이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장부상에 봤을 때 이게 미실현 손실 금액이 이제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얘네 둘 다 특징이 뭐냐면 금리 인상에 매우 취약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은행이 계속해서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 망한 거는 한 뭐 최근 2, 3개월 동안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 위기가 완전히 끝났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금리가 이제 유지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뱅크런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게 이제 상반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을 보시면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기 때문에 지금 은행들이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명암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3월에 이제 뱅크런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을 때, 오른쪽이 중소은행이고요. 왼쪽이 대형은행입니다. 근데 표시한 곳을 보면 일단 초록색을 보시면 오른쪽에 중소은행들 디파짓이죠. 그러니까 예금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이게 지금 전부 다 썰물처럼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유동성 풀었던 돈이 엄청나게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이제 예금이 줄어드니까 그 돈 돌려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중소은행이 파산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대형은행으로 이제 돈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나왔던 거죠. 왜냐하면 대형은행이 조금이라도 안전하니까 이제 뱅크런이 났을 때 이제 안전한 곳으로 몰리게 된 그런 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를 보시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예금 이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대형 위기가 터졌을 때 잠깐 대형 은행으로 몰렸지만
결국에 이제 거시적인 환경을 보면 은행 예금 금리가 낮고, 근데 이제 채권에 투자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이 계속해서 머니마켓 펀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금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큰 은행이나 작은 은행이나 타격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게 예금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대출을 점점 더 옥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머니마켓 펀드를 보시면 반대로 지금 맨 오른쪽에 3월에 엄청나게 치솟았었죠. 그게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 플로우를 이제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계속해서 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지금 엄청나게 큰 운용사가 호텔 뭐 열 몇 개를 또 포기를 했다. 뭐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언론에서는 이제 처음에 터졌을 때는 집중 보도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안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게 있는 게 없어지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프를 지금 보시면은 이 첫 번째가 이제 상가와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랜딩 산업용 이제 뭐 설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데 이제 대출을 해주는 비중을 보면 중소은행이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주택시장, 그러니까 뭐 집을 처음 살 때거나 아니면 뭐 리파이낸스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겠죠. 집을 사기 위해서. 그럴 때도 이제 중소은행에서 파이낸싱을 하는 게 비율이 한 60% 정도 되는 거고요. 상업용 부동산만 봤을 때는 지금 중소형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다다라는 걸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얼마나 이 중소은행에 치명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일반 소비자 대출, 그러니까 뭐 차를 산다든지 뭐 그런 게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아니면 이제 뭐 크레딧 카드, 뭐 신용카드, 뭐 리볼빙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다 포함되는 건데 여기도 중소형 은행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45%, 그러니까 거의 반에 가까운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을 하면 지금 중소형 은행이 일반 그런 실물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중소형 은행들이 하나둘씩 망하기 시작하면 미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뱅크런 사태를 일단은 막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영상을 또 많이 했던 게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조금 반박하는 혹은 이제 다른 차원에서 보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이제 찍었었는데 이제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긴급하게 유동성을 투입했죠. 이제 BTFP라는 게 이제 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고 직후에 만든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2007년에도 이거와 똑같은 행동을 했었습니다. 연준이.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더럴 홈론 뱅크 이거는 이제 여기도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메커니즘을 뭐 대략적으로 보면 중소형 은행들이 문제가 이제 자금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은행들이 원래는 이제 담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담보 가격이 보통 채권을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떨어진 거를 연준이 그냥 손해 본 상태에서 그냥 떠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예를 들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고 국채 가격이 상당히 낮아졌지만 그거를 이제 100%에 그냥 매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실을 연준이 떠안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그러면 당장은 이제 임시 방편으로 막을 수는 있는데 이게 본질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땜빵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가 결국에는 내려가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뭐 사람으로 치면 그냥 링거만 꽂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람만 있는 거의 좀비 은행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연준이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연준이 작년에 유동성 축소, 그러니까 QT라고 하죠.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유동성 축소라는 거는 이제 연준의 대차대조표 상에 있는 그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줄이겠다. 그래서 일단은 채권 매입 중단하고 일단 기한 만기된 거는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고 조금 자산을 줄이겠다라고 이제 호기롭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런 뱅크런 사태가 나오게 되니까 패닉이 오면서 바로 유동성을 투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의 이거를 그래서 스텔스 QE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양적 완화다. 그러니까 말로는 양적 완화가 아니지만 실제 효과는 거의 양적 완화랑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주식들이 다시 반등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유동성을 이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유동성이 올라가게 되면 특히 이제 자산 시장으로 대부분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주식 시장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은 이도저도 못하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라는 거지, 지금 현재가. 그래서 연준의 선택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고민이 많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이 유동성이 치솟기 시작한 게 3월이고요. 그게 4월, 5월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막 언론에서 막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4월 가서 이제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구성 요소를 조금 보시면 빨간색이 이제 디스카운트 윈도우, 이거는 이제 원래 뱅크런이 나기 전에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뭐 크게 뭐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서 급증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BTFP, 저거는 이제 이 뱅크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계속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초록색은 아까 말씀드린 뭐 페더럴 홈론 뱅크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개의 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파란색이랑 초록색을 사실상 이제 합한 비중을 보면 위기가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왜 반등을 했을까? 물론 이제 베어 마켓 랠리라고 해서 이제 하락장에서도 상승이 나오는 구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강력하냐인데 굉장히 강력할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2022년에도 이제 상승장 안에서, 그러니까 하락장 안에서 또 단기적으로 상승 랠리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작년 여름에 그 연준이 조금 이제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반응을 했었던 거고,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2023년 1월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이 점선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선이 뭐냐면 연준의 리퀴디티, 그러니까 유동성 총량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 합계를 보시면 이게 결국에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언제 주식이 올라갈까? 과연 상승장인가? 라고 했을 때 기준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유동성, 특히 유동성만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주식시장도 지금 유동성이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오른 거고, 그래서 오늘은 금리와 좀 인플레이션을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상반기에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다 포함을 하지는 못했고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만 포함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동시장이나 이제 리세션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야, 경기 침체 오긴 온다던데 언제 오냐? 그거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이제 주식 시장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